자, 지금부터 우리 2023년도 2차 시험 해설 강의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해설 강의를 먼저 들어가기 전에 시험 얘기부터 일단 해봐야 되겠죠. 자, 이번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1차 시험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과목, 우리 학생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했던 과목이 바로 경찰학입니다. 경찰학이 좀 1차에 비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웠는데 작년 2022년 2차에 비해서는 좀 쉬웠습니다. 근데 1차보다는 많이 어려웠고요. 자, 그래서 이번 학생들 점수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는데 일단은 제가 이 시험을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이제는 기출문제 달달 암기하고 그냥 조그만 요약집으로 그냥 그것만 공부해서는 고득점 맞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우리 경찰학은 시험 이제 패턴이 예를 들어서 작년 2차, 올해 1차가 좀 극명하게 좀 바뀌었잖아요. 비교됐었는데 일단 앞으로 만약에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될지 그건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번 시험처럼 출제가 된다면 기출문제만으로 또는 요약집만으로 합격하기는 힘든 시험이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래서 이번에 약간 예전 스타일의 어떤 단순한 문제도 좀 출제가 됐지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응용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비하려면 기존 어떤 스타일, 기출문제 이렇게는 이걸로 이제 대비가 안 되는 시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단 앞으로 기본서 중심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기본기, 개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문제를 보시면요,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응용을 해가지고 조금만 생각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본 개념만 제대로 잡고 있으셨으면 아마도 두세 문제 정도는요 더 맞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기출문제만 냅다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번 시험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공부할 때도 너무 요행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짧은 책 있죠, 이런 거 또는 기출문제만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기본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를 좀 제대로 보시고, 그리고 항상 가장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충분하게 숙지하시면 어떤 식의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께서는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항상 제가 수업을 하는 거지만 경찰학은 제가 이제 그 경찰학 책을 교수님들께서 쓰신 경찰학 책을 다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 책을 이렇게 아무리 봐도 그 교수님 책마다 편제가 달라요. 편제가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이래요. 어떤 책에는 얘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책에는 없고, 이게 중구난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좀 이렇게 우리가 생소했던 문제, 알 수 없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항상 경찰학은 그런 게 존재합니다, 위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는 100점 맞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요, 경찰학은 절대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것만 제대로 공부하자. 그것만 맞추자. 그러면은 이번 시험이 어려웠지만 이번 시험도 합격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 수업을 제대로 이렇게 듣고, 그리고 그 기본적인 것들 틀리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한 80점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웠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80점 정도 맞으면은 나쁜 점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경찰학 공부할 때 욕심을 많이 부리지 마시고, 자, 우리가 책에 있는 것만 제대로 공부하자. 그리고 기본 개념 중심으로 공부하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이제 사례를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면요. 이제 공부한 지 이제 한 6, 7개월 된 이제 초시생이죠. 초시생인데 그 학생이 이제 저한테 연구실에 자주 이제 질문도 하러 오고 이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연구실에 방문을 했어요. 제가 잠깐 없는 사이에 방문해가지고 우리 이제 뭐 연구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공부 얼마 안 됐는데 82.5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수업을 계속 이제 6, 7개월 동안 수업을 따라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 점수를 맞았거든요. 초시생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 점수면은 뭐 나쁜 점수가 아니고 이번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죠.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이제 다른 학원에 있다가 옮겨온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도 이번에 이제 정말 저한테 진짜 막 매 쉬는 시간마다 와가지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이번에 이제 총점 기준으로 225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경찰학도 되게 잘 보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무조건 합격하겠죠. 이런 식으로 기초적인 걸 제대로 좀 닦아놓고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장담 하나 하면요. 제가 경찰학을 여러분들한테 100점밖에 해드리기는 그건 제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 수업을 들으면 합격은 하긴 해드릴 수 있어요. 무조건. 물론 여러분이 제가 수업하는 걸 다 숙지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합격은 합니다. 근데 100점제는 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무조건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시고요. 뭐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적이 어떤 총평을 한번 얘기했고요.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해설 들어갑니다. 자, 1번. 1번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답만 체크하면은 4번 보세요. 경찰 개념을 우리가 형식적과 실질적으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할 수 있죠. 근데 행정경찰은 무슨 의미입니까? 실질적 의미 경찰하고 똑같죠. 대신에 사법경찰은 무슨 의미? 형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배우셨죠. 형식적 의미 경찰에는 들어가는데 실질적 의미 경찰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뭐 있습니까? 사법경찰, 뭐 정보경찰, 뭐 경찰 서비스 같은 거였잖아. 따라서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에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위험. 바로 갈게요. 2번. 외관사항 위험. 여러분 외관사항 위험은 위험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실제 위험은 없는 경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입니까? 정당합니까? 정당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외관적 위험의 경우에 판단이 정당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는 건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적법이다. 적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적법이지만 손실보상은 생길 수 있다 해가지고 답은 2번이죠. 손해배상 책임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자, 1번. 이 동법 국자법에서 우리가 하나의 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2개 둘 수도 있잖아요. 경기도는 시도청이 2개니까. 그죠? 그리고 더 자세한 건 제가 수업 시간에 모르면 뭐다. 국자법에서 모르면은 대통령령입니까? 행안부령입니까? 대통령령이잖아요. 모르면 대통령령.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이면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 자, 근데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시도경찰위원회의 비상임, 상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위원은 이렇게 위원은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좀 지저보다 말장난 문제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3년이고 원칙적으로 연임할 수가 없잖아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안 되잖아요. 원칙은 안 돼. 대신에 이거 있죠. 보궐위원회 임기가 1년도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보궐연이 된 거예요. 그때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었죠. 근데 원칙은 연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 잘못된 거 답은 당연히 4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4번은 조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요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답은 쉬워요. 여러분 보세요. 자, 3번하고 4번은 다 아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회의주의하고 냉소주의는 어떤 게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겁니까?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회의주의잖아. 그러니까 이 3번이 잘못된 건 아시겠죠? 냉소주의는 조직 내 특정한 대상을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잘못됐잖아요. 이건 회의주의지. 그건 뭐 아실 거고. 그 다음에 4번도 여러분들 냉소주의를 극복하려면 이것도 아시잖아요. 맥그리거 이론 중에 X이론입니까? Y이론입니까? Y이론인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X이론, Y이론 배우셨잖아요. 그럼 뭐 거기 보시면 4번에 냉소주의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법은 인간은 본래 게으르고 생리적 욕구 또는 안전 욕구에 자극을 주는 금전적 보상이나 제재 등 외재적 요인에 반응한다고 상정하여 조직이 권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맥그리거의 무슨 이론? X이론이죠. 그러면 냉소주의를 극복하려면 X이론이 아니고 뭐 Y이론이잖아.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3번과 4번은 확실하게 잘못됐습니다. 근데 이제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번은 처음 보는 거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이제 왜 잘못됐냐면 니도프라는 사람은 사회체계에 대한 기존의 신념체계가 붕괴된 후에 새로운 신념체계에 의해서 급하게 대체될 때가 아니고요. 아니고 뭐라고 돼 있냐면 신념체계가 급하게 대체될 때가 아니고 대체되지 않을 때라고 돼 있어요. 않을 때. 이거를 이렇게 좀 바꿔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되지 않을 때지 급하게 대체될 때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1번 잘못됐어요. 근데 워낙 이제 1번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질문이더라도 2번은 나오잖아요. 냉소주의는 당연히 전문 직업화를 쳐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너무나 뻔한 문제. 근데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 그 다음에 5번 가볼게요. 이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5번에 1번 보시면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 배우셨잖아요.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은 어떤 겁니까? 작은 오일을 받으면 나중에 더 큰 걸 요구해서 진짜 큰 부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 보면 뭐라고 되냐면 작은 오일을 제공받은 경찰관이 도덕적 부채를 느껴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선한 후속행위를 한다? 아니잖아요. 더 큰 걸 바라고 더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이 아니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이 잘못됐다. 그리고 3번에 우리가 부정부패의 개념, 하이덴하이머가 제시했던 관직중심적, 시장중심적, 공익중심적 꼭 구별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6번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너무나 뻔합니다. 바로 갑시다. 3번. 을 경찰관이 공명심에 앞서서 상부의 보고도 없이 탈주범으로 혼자서 검거를 실패했다. 뭐예요? 역할관계와 팀워크 협동 위반 아닙니까? 공공의 신뢰가 아니고 이거면 문제도 아니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도 우리 2단계에서 제가 이 청탁금지법 문제를 좀 사례로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낸 적이 있으니 아마 2단계 들으셨던 학생들은 기억하실 건데 문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보세요. 바로 갑니다. 2번.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갑총경은 A전자 회사로 요청으로 시간당 30만 원의 사례금 약속받고 A전자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3시간짜리 강의를 월 1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3시간짜리 강의를 한 달에 한 번 했고요. 한 번 하고 그리고 3개월이잖아.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해가지고 3번 강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3번. 근데 우리가 경찰이 여기서 일단 시간당 3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간당 30만 원. 근데 이 사람이 3시간씩 강의하잖아. 한 번에. 그러면 한 번에 3시간 강의하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래 1시간당은 최고 금액이 40만 원인데요. 40만 원인데 이 사람이 1시간 넘어서 한다면 40만 원에 100분의 150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몇 시간을 하든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얼마? 60만 원 아닙니까? 이 사람도. 그럼 60만 원이고 3회잖아요. 그러니까 180만 원이 되겠죠. 270만 원이 아니고. 그래서 2번 잘못된 거 뻔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8번도 뭐 틀리면 안 되죠. 이거는 특히나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올해 경찰 간부 시험에도 이 지문 나왔잖아요. 이건 여러분 경찰 간부 기출 문제 보셨으면 뭐 다 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가 좀 지저분합니다. 어떤 거냐면 인권위원회는요 당연직 위원도 있고 위촉 위원도 있거든요. 근데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에 있는 인권위원회는 누가 된다? 감사관이 되고요. 시도청에 있는 게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 따라서 1번에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과 감사관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경찰청이 감사관이고 시도청은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2단계 때 제가 이거를 낼까 말까 막 고민했었고 좀 생각은 한번 해봤는데 뭐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그러잖아. 너무 과하잖아 문제.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분은 또 과하게 내버리셨더라고요. 이걸 바꾸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은 경찰청은 감사관이고 시도청은 청문감사 인권 담당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다 맞는데 저 뒤에 위촉위원은 몇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까? 2차례죠. 2차례. 2번 잘못돼. 그 다음에 3번도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는 뭐? 월 1회죠. 그리고 시도청은 분기 1회니까 잘못됐죠. 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뭐 틀릴 만한 문제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은 본 시험장 분위기는 또 다르죠. 그래서 아마도 실수 같은 거 좀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하게 틀리거나 이럴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9번 가볼게요.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건데 이거는 정말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1단계 그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이 적극행정에 대한 걸 출제를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틀려도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뭐 맞추거나 그러기는 힘들죠. 실제로. 근데 더더구나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적극행정 운영규정 18조 3은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가 18조 3을 찾아봤더니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는지 볼게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잘못됐습니다. 4번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틀려도 괜찮아요.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경찰활동 문제인데 여러분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포인트가 진압입니까? 예방입니까? 예방이고 누구하고 협력하자? 시민과 협력하자는 거잖아요. 경찰활동에 경찰의 기능도 넓히고 이거잖아요. 협력해서. 경찰력만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2번 보시면 경찰활동 목적과 우선순위 결정할 때 누구 참여가 중요해? 시민 참여가 중요해. 그러니까 지역사회 경찰활동이죠. 그 다음에 예방 중심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지역사회 내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적 주체들은 물론 시민단체 등 사적 주체들과도 파트너십. 이거 지역사회잖아요. 지역사회와 협력하니까. 이 세 개는 그대로야. 근데 1번에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분당 쪽에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장갑차 같은 걸 막 배치했잖아요. 경찰력 배치하고. 이게 지역사회 경찰활동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경찰력 강화일 뿐이잖아요. 시민하고 협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관련성이 먼 것은 1번입니다. 됐죠? 나머지는 됐고. 이것도 뭐 우리가
그 다음에 11번, 여러분 11번을 우리 학생들 처음 보십니다. 근데요, 보세요. 자, 이번 제가 이제 문제를 보면서 조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진짜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기본 개념을 정말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톤리와 페링턴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먼저 일단 당황을 합니다. 처음 보는 건데?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수업 시간 했던 얘기를 떠올려 보시면 이거 답 찾을 수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했던 게 어떤 거냐면, 상황적 예방이론 공부하셨죠? 자, 뭘 제거하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게, 골목길마다 뭐 설치한다고요? CCTV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예로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는 이제 들으셨을 거니까. 그러면 CCTV 설치하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뭐가 없어집니까? 기회가 줄죠. 그리고요, 범죄를 저질러도 CCTV 때문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이익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얘는 범죄를 안 저질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상황적 범죄 예방이 이루어졌던 거 기억나시죠?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볼게요. 자, 나와봅시다. 나와보시면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 대한 경찰 순찰을 확대함으로써 공식적 감시 기능을 뭐한다? 강화해요. 그러면 CCTV 설치하는 것도 당연히 감시 기능 강화잖아요. 그리고 혹은 아파트 입구 현관문에 반사경을 부착함으로써 출입자의 익명성을 감소시켜 범행에 수반되는 발각 위험 증대. 그러니까 CCTV를 찍으면 범죄에 발각될 위험이 증대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례가. 이렇게 좀 갖다 쓰면 되거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시험 끝나고 왔던 학생들이 이 문제를요, 생각보다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던 CCTV 그걸 가져가다 써가지고 풀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문제 그러면 여러분 나만 딱 알면은요, 나가 이제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상황적 예방이잖아요. 그럼 나가 기억이잖아요, 기억. 그러면 나의 기억인 건 4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을 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이런 게 이제 처음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그냥 뇌정지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찍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곰곰이 이렇게 우리가 수업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풀어보시면 당연히 이것도 어느 정도 응용해서 맞출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죠? 물론 처음 보다 보니까 당황스러웠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우리 학원 문제풀이 특히 2단계가 유명하다 보니까 2단계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 수업은 안 듣고 문제만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말했던 내용들을 못 듣잖아요. 그래서 문제만 푸는 것보다는 수업을 조금 이제 공부한 지 얼마나 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런 어떤 수업을 좀 들어두시면은 조금 더 응용하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일단 4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와 다는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고 이런 식의 문제, 조금 어려웠긴 하지만 충분히 수업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유추해서 풀 수 있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번에 에크와 스펠맨의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해가지고 사라 모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조석응가, 그죠? 조사, 분석, 대응, 평가해가지고 순서 아시잖아요. 이건 근데 우리가 이제 내용까지는 공부를 자세히 안 하죠. 조사, 그 다음에 분석,
대응 평가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무슨 활동이라고요? 문제 지향적 경찰 활동이야. 사건 지향적이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 어떤 지역사회에 뭔가 범죄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요, 그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있겠죠. 그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문제지향적이. 그러니까 사건 지향적이 아니고 문제지향적이니까. 그러면 문제 보세요.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 생소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바로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만 고민해 보자고요. 자, 보시면 1번. 조사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잘 보세요, 이례적으로 발생하면, 이례적 발생? 말이 됩니까 이게 이례적 발생? 한 번 발생하는 건데, 한 번 발생하지만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각한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 대상화하는 데 출발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는 건데, 이건 이례적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아니잖아. 이건 전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제 물론 이 부분은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사건이 일어나는 그 문제를 찾아가지고 그 문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해서 범죄를 예방하자, 이런 논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서 유추하시면 풀 수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한국경찰의 역사적 사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볼게요. 여러분, 사이버 2000이죠. 사이버 2000. 사이버 테러 대응상 2000년도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선장은 98년도고요.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진 건 2020년도 12월 달. 그때 이제 경찰법이 국자법으로 만들어지면서 2021년도에 얘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경찰법 제정은 1991년도고 제주도의 자치경찰은 2006년도 아닙니까? 뭐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뻔하게 답이 그냥 1번 나와 있네요.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한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 부당결부 맞잖아요. 개념이고. 그리고요, 이번에 현행법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까? 있는 법이 있습니까? 있잖아. 무슨 법이 있습니까? 행정기본법 있죠.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잖아요. 아시잖아. 그 다음에 3번에 이 판례 배우셨죠? 보세요. 이 판례는요, 많이 봤던 거야. 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천에서 주택사업 하고 싶다. 그래서 주택사업 계획을 신청해서 관계 행정청으로 승인받아. 근데 승인해주면서 행정청이 뭐 했습니까? 이 주택사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땅을 기부하라 그랬지. 기부채납은 부과했잖아요. 그러면 전혀 관계없는 걸 붙인 거니까 그 부과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해서 위법이잖아요. 근데 위법인데, 위법은 크게 나눠서 무효와 뭐로 나누죠? 취소로 나눠지죠. 근데 무효다, 무효는 아니었다. 무효는 아니었다. 얘기했잖아요, 그 판례. 그래서 3번도 저 뒤에 보니까 당연 무효다. 아니에요. 위법인데 무효는 아니라는 판례잖아요. 자, 그리고 4번 판례를 우리 학생들이 좀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를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운전면허를 뭘 갖고 있었냐면, 일종 대형 면허를 갖고 있고, 일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고, 2종 소형 면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음주운전했는데 시도청장이 이 세 개를 전부 다 취소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 판례 기억나시죠? 근데 이
250 초과 오토바이는 이종 소형으로는 운전이 가능하지만 이걸로는 운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까지 취소하는 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위반된다.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이건 배우셨죠? 근데 이 문제는 이거하고 달라요. 잘 보시라고요. 지문을. 자, 배기량 거기 보니까 배기량 몇 cc입니까? 125cc 1인 자동차예요. 초과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125cc 이하의 1륜 자동차 있죠. 2륜 자동차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잖아. 얘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제대로 보지도 않고요. 125cc 이하. 이걸 개념을 잡았어야 돼. 그러면 125cc 이하는 125cc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2륜 자동차다. 걔는 원동기다? 원동기입니다. 원동기. 그럼 원동기는 일종 대형으로도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일종 보통으로도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일종 특수면으로도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2종 소형면으로도 운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취소해도 잘못이다, 괜찮다? 괜찮죠, 당연히. 그러니까 4번은 일탈남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안 보고 125cc인데 이걸 그냥 이쪽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실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나 답이 1번이다 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이제 행정기본법인데 이번에 행정기본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수업을 했는데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출생일을 산입하지 않고가 아니 산입하고예요. 하고. 올해 6월 달에 만 나이가 이제 만 나이로 바뀌면서 여러분들 자료 이제 새 책은 다 들어가 있고 예전 책도 제가 추록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입하지 않고 때문에 X, 출생일을 산입하고입니다. 자, 그 잘못됐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작용은 행정작용 의도하는 공익이 참 이게 진짜 문제가 이런 식의 문제를 좀 안 내면 좋을 텐데 여러분 비례원칙의 내용이 이제 적필상이라고 하잖아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 있죠. 상당성은 이런 거예요. 상당성은 경찰이 어떤 작용을 통해서 얻으려는 뭐가 있습니까? 작용을 통해서 얻으려는 공익이겠죠. 공익. 근데 경찰 작용이 발동되면 침해되는 어떤 상대방의 사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돼요. 비교해 봐가지고 뭐가 커야 됩니까? 얘가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커야만 상당성 원칙에 충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지문을 보시면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이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지 않아야 됩니까? 얘가 더 커야 됩니까? 커야 되지. 진짜 이런 지문이 좀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이상한 문제죠, 실제로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법조문에 행정작용은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이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보다는 더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죠. 이게 더 커야지 이게 상당성이 충족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너무 답은 쉬워요. 우리가 늘 봤던 거 3번. 3번이 맞잖아요. 이거 많이 보셨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 신뢰보호 원리와 관련된 신뢰보호 원칙인데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행정청은 권한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을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로 한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앞부분 때문에 X입니다.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아니야. 이건 제외야. 그래서 답은 3번밖에 없어.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갑니다.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너무 쉽습니다, 문제. 그래서 우리가 1번에 위임과 위탁은 구별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1번은요, 다른 행정기관장이니까 위임입니까 위탁입니까? 위탁이잖아. 하급기관이 나와야 위임이고. 그래서 얘는 1번이 답입니다. 바로 갑시다. 그 다음에 자 17번은 우리 학생들한테 다소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근데 한번 볼게요. 1번 보세요.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어떤 사람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겁니다. 무단점유해서 변상금 때리는 거야. 그럼 변상금 때리면요, 이거는 상대방은 변상금을 내야 될 뭐가 생긴다?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 처분은 하명이에요, 하명. 그럼 여러분들 하명은요,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그러면 행정행위는요, 공적인 활동입니까? 사적인 활동입니까? 공적인 활동이죠. 행정행위니까 공적인 활동이잖아. 따라서 변사부 순전히 사경기 주체로 생각하는 사법상 법률의 기관이고요. 이건 뭐라고요? 공법상 행위입니다. 행정처분이야, 행정행위. 그래서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또 우리 이건 배웠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처원경찰 근무관계가 공법관계라는 건 배우셨죠? 이건 했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학생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국가나 지방자 근무하는 처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에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은 아닌데, 여러분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은 들어갔었죠. 그잖아요. 그건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아닌데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에는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좀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얘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를 다닙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을 주겠죠. 월급을 주면서 미리 소득세를 뭐합니까? 원천적으로 징수하잖아요. 원천적으로 가져가잖아요. 3.4% 떼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래 세금을 징수하는 건 국가의 일이잖아요. 근데 회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인 그 회사가 이제 행정 주체인 공무수탁 사인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요, 그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는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이 한 건 그러니까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립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행정처분이다. 이것도 제가 이제 수업을 잘 안 하죠. 근데 아마 1단계 문제나 이런 데는 있을 건데요. 기출문제에도 아마 이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걸 이제 특별권력관계라 그래가지고요. 예, 국립교대 학생 퇴학 처분은 처분으로 받습니다. 처분이니까 국립교대 학생은 억울하면은 이거를 뭐 해달라?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 답은 1번이고요. 이 문제는 좀 다소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셔가지고 바로 갑니다. 3번.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대통령한테 해임권입니까?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습니까? 탄핵소추 의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3번이. 자, 그 다음에 19번 가볼게요. 바로 갑니다. 2번 갈게요. 동료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의 해임 처분받은 경찰. 그러면 해임 처분받은 사람은 다시는 경찰 안 되잖아요. 일반 공무원은 3년 지나면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다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잘못됐습니다. 20번 갑니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인데 바로 가볼게요. 이것도 4번을 볼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러분이 엄청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면 경찰 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 경직법에서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경직법에. 이런 거 본 적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됐습니다. 대신에 우리 뭐가 있냐면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의무가 뭐 있습니까?
지정장소에서 직무수행 금지, 근무시간 중에 술 먹지 마라, 그리고 민사문제 부당개입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 민사문제 부당개입하지 마라에 대해서 경찰 공무원 법무 규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경찰 공무원은 직위,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하면 아니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것도 위에 보니까 타인의 사생활이 아니고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한 이렇게 돼 있어요. 경찰 공무원 복무 규정에. 그러니까 아예 4번 경직법에는 이런 조문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너무 쉽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관 중에서 부관만 따로 끊어가지고 소송 갈 수 있는 부관은 뭐밖에 없습니까? 부단밖에 없잖아. 그래서 답은 1번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의무이행 확보 수단 가복기. 여러분들 1번과 2번과 4번은 다 했던 얘기잖아 우리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3번은 처음 보는 판례입니다. 근데 1번, 2번, 4번 다 했거든요.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피고인이 이런 판례까지 낼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뭐 판례를 냈더라고요. 피고인이 직결심판에 대해서 제출한 정식재판, 우리가 직결심판에 불복하면 정식재판 갈 수 있잖아요. 피고인은 직결심판 판결 선고 고지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서를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서장한테 제출하고 했죠. 그 서장한테 제출했는데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서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서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안 찍혀 있는 거야. 그러면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안 찍혀 있다면 이거는 정식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것도 그냥 적법하다? 적법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서류에 자필로 이름 쓰고 서명돼 있잖아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다 인장을 안 찍었다고 해서 이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한 건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장과 상관없이 적법하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봤던 거니까. 그 다음에 23번에 3번도 마찬가지로 1번은 많이 보셨잖아요. 경찰관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러이런 일이 있으니까 경찰관서로 좀 나와주세요라고 출석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유, 미, 사, 교 기억나세요? 유가 뭐예요? 유실물. 그거잖아. 유실물.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경직법은 모르면 무조건 뭐라고요? 대통령령이잖아. 모르면. 행안부령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맨날 숫자 막 3년 5년 막 암기하면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고요. 그 다음에 5년 언제부터입니까? 손실이 뭐한 날? 발생한 날입니다. 발생한 날이지 손실보상이 확정된 때가 아니에요. 발생한 날이야. 손실이 보상이 확정됐다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손실이 발생한 날입니다. 잘못되고, 그 다음에 2조에 테러 경보 발령, 대테러 작전 수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테러 경보 발령 이런 거 없잖아요. 대신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테러 경보 발령이라 말이 있지도 않아. 이렇게 해서 잘못됐으면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이 또 우리 학생들한테는 판례가 막 처음 보는 판례들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일단 1번이 답인데 2번은 배웠잖아요. 2번은 저 뒤에 고의 또는 중대한 것이 없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였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면제한다 때문에 X일 거 됐고.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세요. 3번 보시면 경찰관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주관적이 아니고 뭐요? 객관적입니다. 그러겠죠. 객관적.
판례 원문을 그냥 바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경직법 1조 2항에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행사하되 남용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거 맞아요. 비례원칙 나와 있잖아요. 비례원칙인데 이거는 너무 과하면 안 된다니까. 과소보호 금지 원칙입니까? 과잉금지 원칙입니까?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과잉금지 원칙. 됐죠? 답은 1번만입니다. 1번 볼게요. 경찰 병력이 대집행 직후에 A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 쌍용자동차 사건인데 위원회가 또다시 같은 장소를 점거하고 물건을 다시 비치하는 걸 막기 위해서 해당 당해 사건 장소를 미리 둘러싼 뒤 A차 대책위원회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 명목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불허하면서 소극 제지하는 것은 이거는 즉시강요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입니다. 판례. 그러니까 이 24번은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25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은 이거는 제가 2단계 문제에서인가요? 2단계에서 이거 그냥 아예 그대로 그 4번 지문 같은 게 제가 내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에 개인정보 정보를 삭제하거나 일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고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익명 처리가 아니고 무슨 처리? 가명 처리였잖아. 가명 처리 기억나? 이거 문제 제가 냈어요. 아예. 더더구나 내용도 틀렸어요. 보세요. 가명 처리란 개인정보의 전부를 삭제가 아니고 뭐 삭제? 일부를 삭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삭제. 그러다 일부 또는 전부 대체. 여기 일부만이 아니고 여기 대체는 일부 또는 전부 대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명 처리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에 행정심판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죠. 다 했던 얘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행정심판법에 있는 심판의 종류가 3가지죠. 뭐 있습니까?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행심판이잖아요. 그래서 2번 보시면 취소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위법 부당하게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를 해버린 거야. 안 해줘 버린 거잖아요. 이럴 때 해주세요를 하는 게 무슨 심판? 의무이행 심판 아닙니까? 개념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거 개념.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취소 심판은 행정청이 나한테 영업허가 취소 처분 같은 처분을 한 거야. 적극적으로. 내가 억울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취소해 주세요. 바꿔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 아니면 이게 취소 심판이죠.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해달라고 가는 건 의무행 심판입니다. 2번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요. 자 보세요. 행정청이 나한테 처분을 하면 나는 억울해. 그러면 나는 행정심판 갈 수 있잖아요. 행정심판은 말로 한다. 행정심판 청구서로 한다. 청구서를 여러분들 누구한테 제출합니까? 나한테 처분한 처분청한테 제출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한테 갖다 줘도 된다 그랬잖아. 청구서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 때문에 안 돼. 말은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은요.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이게 좀 사정재결인 건 아시죠? 사정재결을 무조건 해야 된다다 할 수 있다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재결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아니거든요. 이거는 조금 우리 학생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이건 잘 포인트를 안 잡아서. 대신에 1번은 너무 뻔하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대통령이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할 수 없다. 얘기 많이 했죠. 답은 1번.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자 여러분들 이것도 기본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맞출 수 있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행정소송법에 있는 소송의 종류가 뭐뭐 있었습니까? 첫 번째가 항고소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소송?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민중소송, 그 다음에 기관소송. 기억나시죠? 항고소송에는 이거를 뭐 해달라? 취소해달라. 취소소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효등 확인소송.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이제 세 가지였던 거. 이건 아시죠? 근데 제가 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여기가 바로 무슨 성 있는 거예요? 처분성 있는 거. 처분. 그럼 처분과 비슷한 말이 뭡니까? 행정행위잖아요.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우리 국민보다 뭐한다? 더 위에서 누르는 거잖아. 권력적. 그러니까 이 행정청이 권력적인 활동을 했을 때 이럴 때 이제 가는 게 바로 항고소송입니다. 처분성. 했죠. 근데 당사자 소송은요. 생각해 볼게요. 행정청과 우리 국민 사이에 뭐 한다? 대등하다는 거야. 대등할 수 있잖아요. 공법상 계약이나 이런 것처럼. 대등할 때도 분쟁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등할 때. 그럴 때 가는 게 뭐라고요? 당사자 소송이에요. 우리 심화 때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보세요. 27번 보시면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액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는 명예퇴직수당, 그러니까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가진 권리는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규칙에 의해서 확정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 상대로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면택이 퇴직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 돈 달라는 건 위아래예요. 국가하고 이 사람은 대등한 사이예요. 대등한 관계에서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당사자 소송에 대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사자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관 소송은 뭐예요? 기관끼리 붙는 거고, 기관끼리 붙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28번에 조직의 편성 원리 너무 쉽습니다. 바로 갑니다. 4번. 1인의 상관 감독자가 직접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를 정하는 원리가 통솔 범위 원리인 건 맞죠. 근데 뒤에 문이라는 사람이 조직 편성의 제1원리라고 했던 게 뭡니까? 통솔 범위가 아니죠. 이건 조정과 통합의 원리 아닙니까? 잘못됐죠. 4번. 그 다음에 29번 얘기했던 거 아시죠? 동기부여 이론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는 간부하고 법학경체는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알아두자고 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론들은 다 뭐다? 내용 이론이다. 모르면 과정 이론이라고 해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에 포토와 롤로의 업적 만족 이론이 바로 과정 이론이고, 이런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맥그리거 X 이론, Y 이론, 허즈버그의 이건 다 우리가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 이론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30번 갑니다. 예산제도. 예산제도도 다 했던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품목별 예산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 사업에 대한 이해 용이하게 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적용이 어려움이 있다. 무슨 예산? 성과주의 예산이잖아요. 성과주의 예산. 이건 뭐 다 했던 거예요. 가지고 설명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3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관리 규칙상 무기 및 탄약 관리에서 여러분들 무기고는 간이무기고가 집중무기고, 그러니까 간이무기고 집중무기고가 이거를 뭐 시험에 낼 것 같지는 않고 내봤자 너무나 뻔하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내버렸더라고요. 너무나 뻔한데. 그래서 거기 보세요. 경찰 인력 및 경찰 기관별 무기 책정 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집중보관 관리하니까 무슨 무기고? 집중무기고지, 간이무기고가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3번과 4번 우리 수업 시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32번. 32번은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죠. 특히나 1번. 각급 기관장은 비밀의 작성, 분류, 접수, 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해서 비밀관리 기록부를 작성해서 갖추어둬야 된다. 다만 1급
비밀은 항상 따로 했죠. 2급 이상이 아니죠. 1급 비밀은. 그래서 얘가 잘못됐습니다. 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33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1번 감찰 개념하고요. 그리고 3번에 이 두 개는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2번과 4번 중에서 우리 학생이 조금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건 아시죠?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감찰관이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근무하면 이 사람은요, 희망부서 고려해서 전보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몇 년 이내는 전보금지다? 2년 이내는 전보금지. 이건 아시죠? 2년이. 그러면 그 사람이 감찰관으로 적절한가는 몇 년마다 심사한다? 2년마다 심사하는 겁니다. 전보금지가 2년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감찰관 본인의 의무 위반이니까 본인의 의무 위반인데 자기가 감찰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척되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뭐 쉽죠, 2번. 그 다음에 34번 갑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하는 규칙에서 이것도 뭐 너무 쉽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3번 지문은 이제 잘 안 보는 지문이긴 합니다만은 나머지는 다 봤잖아. 그래서 1번은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하는 사람 누굽니까? 시도청장이잖아. 청장 아니죠? 잘못됐고, 그 다음에 4번 보셨죠?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 접수 처리 업무 수행한다. 여러분들,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 접수 처리는 누구의 업무예요? 무슨 근무예요? 상황근무잖아요. 행정근무가 아니잖아요. 이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1번과 4번은 다 틀린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에 순찰팀은 말 그대로 범죄방 순찰활동하고 각종 신고 사건 사고 터지면 제일 먼저 초동조치하는 게 순찰하는 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뭐. 그럼 답은 2번이겠죠. 너무나 뻔하게.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지만 지역경찰관서 운영에 관해서 총괄 지휘 감독하는 건요, 서장님입니다. 서장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어려웠죠. 3번 지문이 서장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2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갑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4번 볼게요. 여러분들,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위장 수사할 때 신분 위장 수사에서는 뭐뭐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조문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신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도 할 수 있고, 범위를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같은 거 있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 소지 판매 광고 같은 것도 할 수 있었잖아. 범위를 잡기 위해서. 따라서 4번 보시면 저 뒤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광고는 할 수 없다. OX, X. 이건 뭐 답이죠. 쉽죠. 그 다음에 36번도 너무 쉽습니다. 사법경찰관의 긴급 임시조치. 여러분들, 원래 임시조치는 법원의 판사가 행위자한테 하는 건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너무 시간이 너무 없어. 급할 때는 누가 한다고요? 경찰이 할 수 있잖아요. 경찰이 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 3가지 뭐예요? 주거 등에서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3가지잖아요. 경찰이 할 수 있는 거. 따라서 이번에 유치장 구치소 유치는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 너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7번에 도로교통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해가지고 2번과 3번과 4번을 다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긴급자동차는 끼어들기 금지 적용 안 되잖아요. 배웠고, 그 다음에 정차는 몇 분을 초과하지 않고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다 공부했고, 그리고 4번도 판례고 이것도 봤잖아요.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차는 예외 없이 터널 안에서 차를 주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배우셨잖아요. 아까도 위에도 나왔지만 긴급 자동차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가지고요. 12가지가 있었죠. 1호, 2호, 3번이 있었고 4번부터 이제 12번까지 쭉 있었죠. 근데 1번, 2번, 3번은 모든 긴급 자동차한테 다 적용이 안 됐죠. 그리고 4번부터 12번까지는 어떤 것만 적용이 안 됩니까? 소방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급차, 세 번째가 혈액공급 차량,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는 뭐 경찰용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정차 금지, 그리고 주차 금지, 이런 게 적용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1번에 모든 차는 예외 없이 터널 안에 주차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래서 뭐 답은 1번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38번도 너무 쉽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답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번에 테러 방지법에서 테러 단체는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유엔이잖아요. 유엔, 국제연합.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거 아시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자, 39번도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 기억 보세요. 질서유진이란 누가 질서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입니까?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질서유지는? 관할 서장입니까? 주최자입니까? 주최자 아닙니까? 주최자잖아요. 서장이 아니고. 잘못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틀린 거. 디귿 보세요. 보안 통고는 몇 시간 이내 몇 시간 기한으로 12시간 이내 24시간 기한으로잖아요. 이거 틀렸잖아. 기억과 디귿 공부했잖아요. 그 두 개 틀렸으면 나머지 리을 맞겠죠, 당연히. 천은 보는 거지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대로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40번인데 40번은 틀려도 돼요, 이거. 이런 것까지 냈습니다. 냈는데 어떤 게 틀렸냐면 이거는 맞추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어떤 거냐면 3번 볼게요.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외국인 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에 인지해서, 그러니까 소파 대상자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 인지했어. 또는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고소고발을 받았어. 그러면 그때는 7일 이내 이런 한미 행정협정 사건, 소파 사건 통보서를요, 미군이 아니고 근데 검사한테 통보가 더 있습니다. 검사. 이거는 조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틀려도 되는 문제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여기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8번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아시겠죠? 9번은 틀려도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10번도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고, 11번은 배우지 않았지만 제가 수업 시간 했던 내용들로 거기 상황적 이론, 그 사례를 들어서 맞추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12번은 조금 이제 처음 보는 거여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리는 학생이 꽤 있을 겁니다만은, 물론 많이 틀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좀 문제 풀면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답이 좀 드러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물론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13번 다 맞춰야 되고, 14번도 맞추셔야 되고요. 15번도 당연히 맞추셔야 되고, 16번도 맞춰야 되는 거고, 17번은 이건 틀려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18번, 19번 맞추셔야 되고, 20번도 맞추셔야 되고, 21번도 맞추셔야 되고, 22번도 뭐 너무나 뻔한 얘기고, 안 배웠던 3번, 이거는 뭐 다른 걸 다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23번도 마찬가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4번은 좀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다음에 25번은 뭐 이건 맞춰야 되고, 26번도 맞춰야 되는 거고,
27번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이제 뭐 생각보다는 좀 맞추는 학생이 꽤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니까. 그다음에 28번 맞춰야 되고 29번, 30번 다 맞춰야 되고 31번도 맞춰야 되고요. 32번 그리고 33번이 약간 좀 근데 33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34번도 그렇고 35번도 그렇고 36번 37번, 38번, 39번까지는 맞추셔야 될 것 같고 40번은 뭐 틀려도 되는 문제고 이렇거든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수업 공부인지 문제를 푸는데 전혀 막 생소한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황해가지고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고 푸셨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실력을 다 발휘 못해서 점수가 상대적으로 아마도 좀 낮게 나왔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80점 정도를 맞았다면은 못 본 거 아니다. 괜찮게 잘 봤다. 잘 봤다. 그런데 이제 또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여학생 기준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80점에서 82.5 이 정도 맞았다면은 잘 본 거다. 근데 우리 남학생들 기준이라면요 그보다는 한두 개는 좀 더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77.5에서 80점 정도 이 정도를 맞추면 남학생들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그동안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하셔서 시험을 보셨는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이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경찰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실 때 항상 아까도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지 말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만 맞으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꼭 생각하시고요. 이상한 거 보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것만 보자. 근데 그걸 정확하게 보자. 또 두 번째. 앞으로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는 저도 뭐 예상할 수 없지만 이번 문제처럼 나온다면 진짜 철저하게 기본 개념 숙지를 잘 하셔야 돼요.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래야 응용 문제를 맞출 수 있고 고득점 맞을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고득점이 꽤 있습니다. 90점 이상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아마도 그런 기본 개념을 제대로 숙지한 학생들일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번 시험이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정도 수준이라면 무조건 빨리 운동을 하시고요. 하시고 이제 이번에 결과 또 안 좋았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이제 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로 또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혹시 이번 점수가 좀 생각보다 낮은 학생들은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공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하고 좀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좀 더 제가 방향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연구실로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제 카페에다가 신청을 해놓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방향 설정을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